오늘은 뇌 연구와 이 문명의 연구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 문명사가 뇌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요새 소위 대학에서 학문이 문사철이 갈라지고 인문학이 또 자연학,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바로 뇌에서 모든 것이 종합되기도 하고 이 분열되기도 한데, 이 뇌의 이런 성격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면으로 이게 학문이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 학문 간에 이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학자 간에 연관관계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학자들의, 교수들의 밥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고, 그때 모든 학과는 그냥 칸막이를 쳐놓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 1990년 그 이후부터 학제적 연구다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뭐 이 김영삼 정부인 것 같습니다. 이 학제적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 학문 간의 이 벽을 허물자, 그래서 이 계열별 이 모집을 하는 것을 폐지하자.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다 통합은 못해도 문사철만은 통합을 하자.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성공하지 못하고 또 모든 학과로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이유가 이 뇌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뇌 연구를 모든 학문의 전제로 하고 뇌 구조에서부터 학문의 분야를 찾아 들어갔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뇌가 이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면서 각 분야에서 이 뇌 이론을 적용하여 여러 분야에 이제 이 학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뇌가 이 신학 분야에, 기독교 신학 분야에 어떻게 이 적용이 되었는가, 그게 이제 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스웨스턴 대학의 애쉬브루그라고 하는 이 교수가 로즈 스페리의 양반구 이론을 바로 이 기독교 신학에 적용을 한 유명한 이제 이 저서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또 다른 분야에서 뇌가 어떻게 인문과학에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스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뇌를 두고 라스트 프론티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탐험할 수 있는 마지막 미개척직 분야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 아마 그러니까 이 뇌와 이 문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아마 이 처음에 이렇게 지적을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미개척지 분야, 마지막 남겨진 분야, 라스트 프론티어. 그 다음에 19세기 말 카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벌써 19세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뇌 연구가 미개척지로 남겨져 있는 한 앞으로 모든 분야도 다 신비롭게 남겨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분야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만화경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뇌를 통해서 보면 세상 만사가 다 보일 것이다. 만약 여전히 뇌를 이렇게 미개척지 분야로 남겨두는 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모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뇌와 우주와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재밌는 것은 이 우주라는 말을 이제 문명이라는 말로 이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내외 충돌과 문명의 충돌 할 때 바로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이 1990년도에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거기에 대응하여 쓴 책이긴 하지만 벌써 그 이전에 이 뇌와 문명과의 관계, 한마디로 말해서 뇌는 우주를 닮았고 뇌는 문명을 닮고 문명은 또 뇌를 닮았다. 그러니까 뇌와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일란성 쌍둥이와도 같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센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뇌를 향하여 toward a new brain, 이건 제가 지난번 강의에 소개한 그림, 바로 그것이 이번에 책 급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지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뇌인 것 같지만 이분은 바로 앞으로의 새로운 브레인, 뇌라는 건 뭐냐면 그 반대라는 거죠. 뇌 속에 나라는 인간 전체가 있고 또 그 속에 이 지구라는 것이 있다는, 더 확장시키면 우주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이 뇌 속에 나 전체와 지구 전체와 세계 전체가 포함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발상을 전혀 반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이라는 건 바로 그 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지구의를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 마치 내가 이 지구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도리어 우리 내 안에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당한 생각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이 말하는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할 때, 이 쿤은 이 뇌에 관하여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양자역학까지만 다뤄서 뉴턴부터 양자역학까지 과학혁명 구조, 그러니까 결국은 패러다임이다. 과학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인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의 진정한 이 변화는 바로 이 뇌의 패러다임에서 바꿔져야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주로 여기서 이제 문명과 연관시킬 때 그 뇌에 좌우 방구가 있는가 하면 상중하에 또 이게 대칭이 있습니다. 밑에는 아주 그 약육강식의 아주 성욕, 식욕 같은 기본적으로를 욕구시키는 이 변연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위에 올라가면 좀 사랑과 우애 같은 걸 느끼는 그 포유동물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좌우하는 그 신피질이 있다. 이렇게인데 주로 이제 이 뇌를 문명에 적용시킨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좌우 방구, 이 좌우 방구에 국한해서 이렇게 이 문명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제가 읽은 이 뇌에 관하여서 읽은 이 서적들을 지금까지 읽은 것 가운데 아직도 제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뇌와 이 수학과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약간의 어떤 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뇌 구조는 가장 그 수학, 그것도 현대 수학의 본령과 본영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에는 딱 대칭이 두 가지 대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로 왔을 때 과연 외계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도 뇌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 훗날에 만약에 외계인과 우리 지구상의 인간이 조우한다면은 그들도 우리와 거의 가히 그렇게 멀지 않는, 그렇게 동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에 동서양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딴 세상인 것 같지만 지금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 거의 인간은 같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외계인이 온다 하더라도 이 대칭, 그들에게도 상하 좌우라는 이 대칭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는 한 상하 대칭 개념은 있어야 되니까 좌우.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좌우를, 그러니까 좌방구 우방구, 그리고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좌방구 우방구는 좌우 이런 대칭이 있어요. 이걸 이제 현대 군론에서는 거울 대칭, 반영 대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회전하는 대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경망의 시납시스를 통해서 축삭돌교와 수상돌교가 서로 순환하는 관계, 그걸 회전대칭이라 하는데, 결국 우리 인간의 뇌는 현대 수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대칭, 그러니까 거울 대칭과 회전 대칭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 뇌의 구조라 하는 것은 정확한 수학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고요. 제가 아주 가지고 있는 야심은 바로 이러한 수학의 군론과 이 뇌의 이 구조, 그러니까 이 상중하, 좌우 이 대칭 구조를 비교하는 거, 이걸 앞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 들어서 이제 로즈 스펠리에 의해서 좌우 방구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칼 프리브럼,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 줄 아는데, 프리브럼이 획기적인 뇌 이론을 내놓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뇌의 어떤 독자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벌써 1960년대에 등장한 홀로그램, 그러니까 아주 현대 3대 신과학의 3대 과학혁명이라 할 수 있는 그 홀로그라피, 이 이론이 결국은 뇌 이론과 이 접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60년대 홀로그램 이론이 나왔고, 그게 뭐냐면 뇌 이론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와서 그것은 이 좌우 뇌의 분할이라 하는 그것이 이제 절대적이 아니라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좌뇌 속에 또 좌우로 나눌 수 있고, 또 그 안에 또 이 좌뇌 안에 또 좌우, 우 안에도 또 좌우, 이쪽에도 좌우 또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소위 뭐냐면 홀로그램. 뭐 이걸 프랙탈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좌우뇌가 만약에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반토막이 난다면 어떻게 이 수학 계산을 좌우하는 좌방구가 완전히 손상이 됐는데도 어떻게 수학의 우등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우뇌 안에도 이 좌뇌경이 여대로 남아있다. 이건 그러니까 이 곤충들을 볼 것 같으면, 곤충은 이게 두 토막을 내도 갈라진 데서 또 다리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이게 홀로그라피 이론인데,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물리학과 뇌 이론이 서로 보완이 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뇌신경은 뇌신경학, 물리학은 물리학, 이렇게 칸을 막아 놓았으니까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교수들은 자기들의 독자 영역이라 하면서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현재 이런 대학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학 교수들의 하여튼 생계 수단으로 밖에는 하나도 되는 게 아니고 인류, 문명, 문화 발전에는 절대 공헌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대학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되기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문화의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시부르크의 이 뇌 이론과 신학과의 관계. 그렇게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쓸 때 말이죠. 그때 그가 만약에 그때 뇌 이론이 있었더라면
뇌 이론이 뇌가 그때부터 연구되었더라면 칸트는 아야 그런 철학서를 쓸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 이전에는 관념론과 이 경험론, 경험론과 관념론이 이 양대 산맥으로 결국 이것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칸트까지 이렇게 이제 결국은 유물론, 관념론자와 경험론자들의 양대 산맥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이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철학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그의 책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관념론을 생각해도 그것도 옳고 경험론을 생각해도 그것도 옳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되는 것이 다 옳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번 종합시켜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쓴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뇌 이론으로 볼 것 같으면은 관념론과 이 경험론이라 하는 것이 전혀 그렇게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고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뇌 이론은 철학의 종원이에요. 만약 우리가 관념론과 경험론을 제외하면 철학에 뭐가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론이라는 것은 은근 인간의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와 같다. 타블라 라사, 백지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대고 이 전등불을 보고 불을 만지면 뜨겁다, 물을 만지면 차갑다. 이렇게 마치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이 감각으로, 센스로, 감각으로 이렇게 자꾸 취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단하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건 시원하다, 덥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결국은 그러한 경험으로 모든 경험적 자료를 모아 가지고서 이거는 불이다, 이건 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그것이죠. 이게 이제 경험론자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념론자들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그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관념 속에 불이라는 관념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역적 사고라고 하고 경험은 귀납적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주장을 아무리 조화시키려고 그건 조화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뇌 이론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슨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니까 우리가 이 좌뇌로 받아들였다. 그 좌뇌가 없어버리면 완전히 그만 백지에 쓴 글이 다 지워지더니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경험론자들 같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지만 경험론자들의 한계는 그것이 지워져 버리게 되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워졌는데도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경험이 아닌 어떤 것으로부터 벌써 그 신이라고 합니다. 신으로부터 주어진 무슨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 경험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나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지워졌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오니까 그게 또 다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또 관념론의 주장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이론으로 보았더라면 뇌의 구조가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칸트의 책은 써지지도 않았고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철학은 결국 뇌 이론에 의해서 완전히 전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뇌 이론과 이런 철학의 관계로 또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반페르슨이라는 사람 문화의 전려 이런 데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구 좌뇌 우뢰 이론을 이 문명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이 문명의 충돌과 뇌의 충돌은 제가 쓸 때는 이 책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쓰는 가운데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제가 그 뇌의 이론을 문명에다가 이게 적용시킬 때는 이게 선행 연구가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그렇지만은 뭐 저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때 이 동북공정이 한창일 때에 이 동서 이하의 문제, 그러니까 이 중국 문명과 우리 문명의 그러한 양대 그 산맥을 이 뇌오론에 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이제 세계 전반에 관하여서 이제 뇌이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줄리언 제인스, 양내적 뇌 파산과 의식의 기원. 아마 가장 이게 이제 이 대표적인 뇌이론을 문명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줄리안 제인스의 The Origin of Consciousness in the Breakdown of the Bicameral Mind, 그러니까 이 양원적 마인드. 그래서 제가 그 양원적 뇌라, 이건 딴 게 아니고 자뇌와 주뇌, 우뇌라 하는 거죠. 그것이 보다시피 블랙다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양원적 뇌가 블랙다운, 여러분 블랙다운이라는 건 뭐 완전히 파산, 그다음에 뭐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암흑, 멸망, 폐악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블랙다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잘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동물 세계에서는 그게 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인간에 와서 그것이 바로 파손돼 버렸다.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소위 그 야스펄스가 얘기하는 차축 시대라 하는 거죠. 액시얼 에이지. 차축 시대에 들어와서 이 좌반구의 이성적 성격과 우반구의 이런 감성적 성격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파손되고 말았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러한 그 차축 시대, 제가 볼 때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이런 좌우의 이 균열이 파산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건 정말 뭐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이 좌우 뇌 균형이 파손됐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 이전에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경 그 무렵에 처음 이제 이 블랙다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그 슈미르 신화에서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남성신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모계 사회가 끝나고 가부장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남성이 여성을 파괴하는,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좌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남성적 성격이고 우뇌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적 성격인데, 바깥에 이 사회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파괴함으로써 결국 우리 뇌에서도 이 좌뇌가 우뇌를 갖다가 무시하고 파괴하고 파손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원전 5, 6세기에 그 야스펄스가 얘기하는 소위 이 차축 시대, 그때 와서 한 번 또 파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뉴턴이 거기에 가세를 해서 소위 이러한 이분법적 양원적 세계관을 뉴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뇌 이론을 볼 때 뇌가 이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 책 줄리언 제인스의 이 책의 이 내용이에요. 꼭 우리가 정말 이 문명사와 함께 읽어봐야 될 책이고, 그와 반면에 또 우리가 어떻게 문명을 치유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로베르토 오렉티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심리학에다가 또 이 뇌이론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다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생리심리학이라는 이 심리학 분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찰스 레러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적 적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뇌라는 글자에서 보다시피 앞에 그 몸, 육자에 그 옆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기능,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글자 자체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데카르트 이후에 몸은 의사가 치료하고 마음은 심리학이 치료한다 해서 이 둘로 이렇게
갈라놓고 나눠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생리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학도 이걸 이제는 심리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정신만 들여다보지 말고 이를 우리의 몸과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 하는 그 지금 우리가 요새 뭐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심주신이라 해서 우리 마음이 몸을 주장하고 그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 우리 동양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전통에서 자란 우리들이 왜 서양 학문 배워가지고 심리학 하는 사람은 심리학하고 의사 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과 몸만 다루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우리 문화 전통을 바로 이해를 시키고 가르쳤더라면은 나중에 그들이 박사를 받더라도 서로 간에 학문 간에 원수가 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바로 이제 이 서양에서 이 생리심리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찰스 레러리턴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창시했는데 이거는 곧 내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리심리학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납시스라고 하는 이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이 뇌라는 것은 그냥 허연 그냥 뭐 두부 덩어리 같아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천태만상의 심리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몇 파운드밖에 안 되는 뇌, 이 물질, 몸, 살덩어리가 그 속에 예술도 문화도 과학도 창조하는 것은 왜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을 분리해 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리심리학이라는 분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차례 말씀드린 그 애쉬브룩의 제가 그 처음 이 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도 이 애쉬브룩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그 교수인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 한국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뇌이론과 신학의 관계에서 논문이 이제 좀 나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이 애쉬브룩의 이제 뇌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